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부터 드로잉 기반의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신진 작가인 박효범이라고 합니다. 일단 작품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해왔냐면요. 이런 그림들을 대체로 좀 그려왔습니다. 이건 인천 서구에 있는 코스모 40이라는 공간에서 했던 제 첫 전시인데요. 그 당시에 인천 서구, 인천 부평구 지역에 있는 이제 화물 운송 이제 센터들이나 자동차 제조업 공장들 혹은 그 부품을 납품하거나 제작하는 공단들에 들어가서 그 지역들을 돌면서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먹물하고 아크릴 물감하고 그리고 페인트 이렇게 좀 써가지고 그림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런 그림도 그리고 같은 전시에서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이건 먹물을 썼는데요. 단일한 재료를 쓰기도 했었고, 멈춰있는 화면에 굉장히 빨리 다니는 자동차의 이미지를 그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랑 다르게 좀 퍼져있는 자동차의 이미지도 같이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작업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글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각각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각수 같은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려왔고, 네, 이거는 작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저희 포스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포스터에 실린 작품이고, 이거는 휴지를 사용해서 이제 물을 가지고 적신 다음에 말리면은 아주 딱딱한 벽돌같이 되는데, 그거를 쌓아서 이제 그림의 바탕 삼았던 그런 드로잉 작업입니다. 지금 이 재료는 사인펜이에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이거는 양면이 있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양쪽 면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뭐 따로 물어보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혹은 차후에 수업 때 샘플로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면이 있는 그림을 그려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보다 보면 좀 달리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지 방식으로도 그림 그렸었고, 예, 이거는 병풍입니다. 아주 작은데 병풍처럼 이렇게 지그자그 모양으로 그림을 엮고, 앞뒤도 있고 옆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림도 있으면은 좀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왔었고요. 네, 이건 제 이제 8월에 썼던 전시의 전경인데 이런 것도 해왔었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 첫 전시를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 마친 전시까지 해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4번 정도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어려운 드로잉하고 저희 이제 바로치고 기초라고 저희 수업 이름을 붙였습니다.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하실 분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었어요. 일단 기초 수업이 맞습니다. 기초 수업이 맞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그리기에서 어려움이라는 항목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직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어려운 드로잉이라고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드로잉, 더 확장하자면 모든 그리기가 아주 어려운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별개로 뭐 모두에게 열려있는 활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초상화 하나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여러분들 모두 다 그 말씀해주신 이야기들 안에서는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드로잉 수업을 겪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활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기가. 그런데 그리기는 아주 어려운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아주 어려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강사로 지금 왔지만 제가 그리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림을 아무리 오래 그린 화가라고 할지라도 그림이 쉽다라고 말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익숙하다고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익숙함의 감각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과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림을 공부하면서 자주 봤던 작가들의 작품인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2분 작가님하고 이렇게 3분 작가님이 전부 다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작가는 지금 이제 동양화 하는 분들이 가장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작가 중 한 분인 유근택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리신 분은 서용선이라고 하는 작가님입니다. 이분들은, 여기 왼쪽에 계신 유근택 선생님은 성신여대에서 동양학과 교수님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서용선 작가님은 옛날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강의하시다가 퇴직하고 그림만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 이 계신 이분은 최진용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추기예술대학교에서 서양학과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거 뭐 교수님들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분들이 세 분들이 모두 다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전시, 하나의 전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이훈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화가가 자아상을 그리는 일은 자신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득 나 자신이 궁금해질 때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화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서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간대요. 항상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화가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그린다는 행위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현존을 바라보는 일일 것이다. 때로는 운명처럼 지금까지 끌고 온 어쩔 수 없는, 뭐 계속 말씀하시죠. 여기 세 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가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냥 뭐 아무리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다 요약하면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화가로서 살아가는 거랑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도 하시고 뭐 상도 받으시고 이런 그림으로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작가님들인데, 전부 다 그림이 어렵다고 꼭 한마디씩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른 작가님들도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모든 작가님들을 찾아보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림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직관적으로 꼭 하세요. 그리고 작가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면은 후대 연구자가 꼭 한마디씩은 합니다. 이분이 아주 어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꼭 한마디씩은 덧붙이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분도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는데 공성훈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과장님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그 원래 미디어 아트 같은 걸 하셨어요.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뭐 아주 좀 거친 슬라이드 필름 같은 걸로 작업을 하시기도 하시고 자판기를 만들기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걸 하셨는데, 그리기로 돌아갔어요. 그리기로 돌아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림에 쌓여있는 층위 때문에 사실은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찾게 되면 그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자, 이혜민선 작가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약간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렵다, 처음에 쉽게 시작한 작업 연작이 있는데 그릴수록 이것의 의미를 굉장히 좀 곱씹게 되고 이 정체를 스스로 이렇게 정의내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그리기라기보다는 자신이 그린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뭐 마크 로드코 같은 사람도 굉장히 그 그리기의 어려움에 많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인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도 찾아보면은 이 사람도 그냥 쉽게 그린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필립 버스톤, 이런 사람도 이제 좀 그리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한 적이 있는 걸로 좀 저는 봐요. 수많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자료들에서 작가들이 그림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가가 그걸 공개 안 하면은 연구자들이 밝히기도 합니다. 많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아예,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이분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구속의 드로잉이라고 해서 드로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신체를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행하는 상태로 구속을 합니다. 아주 높은 곳에다가 그림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점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기는 지금 기계를 사용하고 있네요.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자신의 몸을 밀봉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매튜 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수행성을 탐구하는 작가죠. 굉장히 좀 저는 여전히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비옥 남편이고요. 이런 작가도 계시고,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그 여성 미술가, 이제 뭐 1600년대 그려진 그림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 아르테미시아가 그림을 배울 때 그 여성들은 누드를 배울 수 없었대요. 근데 이 누드를 굉장히 그 출중하게 그렸죠. 인체에 대한 이해가 좋은 부분이 있죠. 표현 차원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표현과 감정적인 부분들, 수치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때 교육 여건 자체가 그리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작가한테는. 근데 아버지가 화가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교육을 받으셨던 작가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모두는 그리기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해 왔던 그림은 결코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리기의 어려움을 꼭 피하거나 극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려우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걸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성의껏 탐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을 재미있는 게임의 규칙으로 삼아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2016년도에 미술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때부터 동양화라는 거를 처음 배우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인정하고 혹은 나아가서 어려움을 자신의 그 작업의 규칙이나 게임의 규칙 같은 걸로 삼아서 작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제작을 해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스스로. 저는 스스로의 그리기를 더 어렵거나 고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내기는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요. 사실 지금도 당시의 그림들이 보기 좋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기법 같은 거를 탐구했던 것도 아니었고, 뭐 누구나 말들 하는 기본기 같은 거를 테크닉 차원에서 연마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했던 일은 뭐 이게 이제 그때 했던 작업들인데, 아까 보여드린 작업도 있지만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작업은 제가 졸업 전시 때 보여준 작업이에요. 이런 것도 했는데 저는 이런 게 지금도 여전히 보기 좋은 작업이라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을 사유하는 작업들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 과정을 중심으로 드로잉을 사고하다 보면은 자신이 보고 만드는 모든 것을 전제 단계에서부터 재검토하는 눈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루는 물건이라든지 보고 겪은 일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신의 몸과 눈까지 그림을 그릴 때 관계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게임의 규칙을 세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한에서 모든 조건들을 게임의 규칙으로 발전시켜보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보통의 사람들이, 작가님들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드로잉에 대해서 아주 조금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된 조건들로부터 즐거움과 자율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돌출되는 변수를 작업 과정에 포함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좀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제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제가 지금과 같은 태도로 드로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해왔던 그런 연구들 하고, 그때 말로 누군가는 뻘짓이라고 좀 부르기도 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이번에 강의를 꾸려봤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여러분은 아마 장담컨대 일단 굉장히 어려움에 몸부림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좀 번거로움에 몸부림을 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에 몸부림을 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전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제 작업의 조건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조건들을 찾아서 드로잉을 하는 바탕을 만든다든지 도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도 하고, 어디 이제 일용직으로 잠깐 나가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드로잉에 필요한 어떤 조건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제 생활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고민 없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든 싫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수업 계획서를 함께 보면서, 여기까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강의에 대해서 좀 개념이 좀 잡히실까요? 그래서 저희의 수업은 진짜 기본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초부터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고 만들고 해결하는 그런 드로잉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몸과 호흡에 맞는 표현과 조형 언어, 관찰의 방식을 한번 발명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2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드로잉의 바탕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릴 거예요. 각자의 공간에서 그 바탕의 재료를 수집하고 시작하는 과제가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드로잉의 도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도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정도도 괜찮아요.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펜 만들어도 좋고요. 뭐 아니면 스펀지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붓 같은 걸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강사가 제공하는 샘플 종이나 뭐 온라인으로 듣게 되시는 분들은 좀 비슷한 조건으로 제가 저가의 종이를 제시할 건데, 그 수업하기 전에 제가 팟빵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지 드리는 종이를 구하셔가지고 그거를 바탕 삼아서 자신이 직접 만든 도구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이 도구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는 과제가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주차부터 13주차까지는 그림을 그리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기서는 아래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제가 제시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14주차에는 자신의 작품과 함께 그런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제는 PPT나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프린트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샘플 교보제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 수업하는 날에는 아주 저가의 종이를 좀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1주차에는 지금 하고 있죠.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부드러운 지지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 부드러운 지지체라는 거는 부드러운 바탕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바탕인데 이것을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고요. 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종이나 천이나 뭐 나뭇잎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드러운 바탕을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좀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를 마친 다음에는 3주차가 돌아올 때까지 샘플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걸 과제로 부여해 드릴 거고요. 3주차에는 그렇게 한 주 동안 만드신 부드러운 바탕을 수업 때 가지고 오는 거세요.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걸 직참하고 여기 구글 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부드러운 바탕의 샘플에 여러 가지 드로잉 도구를 사용하면서 해당 지체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때가 저희가 연휴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수강자와 함께 휴보강 여부를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정하든 아니면 다음 주에 정하든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4주차부터는 간단한 바탕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손으로 구부릴 수 없고 펄럭이지도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양면이 있는 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손으로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손으로 구부리려고 그러면은 아마 격파가 될 거예요. 종이를 아주 많이 붙여가지고 송판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부릴 수도 없고 펄럭이지도 않는 상태의 단단한 바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수집한 단단하거나 단단하지 않은 물건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단단한 판재, 판이라는 건 이제 판뜨기 말하는 거죠. 합판이라든지처럼 단단한 판 형태의 바탕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역시 샘플을 제작하는 과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주차에는 역시 그 자신이 직접 만든 단단한 그 판재의 샘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3주차하고 5주차에 어떻게 도구를 가지고 드로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2주차 때 만드는 그 지휘체 과제를 보고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6주차까지 해가지고 바탕에 대해서는 강의가 완료가 되는데요. 바탕의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는 바탕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보존도 잘 되고 뭐 아주 특정한 조건에 있으면은 썩지도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양학과를 나왔는데 한지에 먹으로 그린 그림은 특정한 조건에 있으면은 1000년 동안 썩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된대요. 기단은 500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안정적이고 보존이 잘 되는 바탕과 그와 반대로 굉장히 좀 취약하고 잘 바스러지거나 잘 구겨지고 곰팡이 같은 것도 잘 쓸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엔 녹을 수도 있고 썩기도 쉽고 뭐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바탕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좀 덧붙이면은 전 둘 다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각각이 어떤 의미를 지녀왔고 그게 그런 바탕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때는 그 다음 주인 7주차에 도구 만드는 수업에 재료를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수집하거나 구입하는 그런 과제를 드릴 예정입니다. 도구와 몸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또 할 생각입니다. 저는 가끔씩 비바람이 세게 치는 날에 우산이 망가지면은 그 우산의 가장 굵은 대를 활용해서 붓대를 만들어요. 붓대를 만드는 게 거창한 건 아니고 거기다 붓을 붓고 종이 같은 걸 바닥에 깔고 대걸레질 하듯이 그림을 가끔 그립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긴 도구라든지 반대로 아주 짧은 도구를 쓸 때도 있는데요. 거의 손이랑 밀착해서 길이가 있는 도구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손에 장갑처럼 골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좀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도구를 쓰는 신체의 길이나 그리는 자세, 그리고 몸과 밀착하는 정도, 완력,
그런 것들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몸의 조건과 관계하는 도구들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만든 도구로 수업 시간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아마 거의 춤추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넓게 넓게 써야 될 수도 있고 아주 좁은 데서 하되 이렇게 좀 작지만 많은 움직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7주차 때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활동하시기 좋은 여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를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아무튼 도구와 몸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수업 시간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다음 주인 8주차에 사용할 도구를 만드는 그 재료 이것들을 수집하거나 구입하는 과제가 역시 주어집니다. 8주차에는 도구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눈도 몸이긴 한데요. 이렇게 좀 얘기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몸이랑 눈이랑 조금 분리해가지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동의하냐 안 하냐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약간은 구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놨는데, 보이는 대로 그리는 그림들 많이 얘기하죠. 특히 기본기를 학습하는 수업들의 경우에요. 도구를 가지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도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는 도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과 샘플을 가지고 강의를 잠깐 진행할 거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만든 도구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선 위주로 갖다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효과적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저해가 되는 방식이든 각자의 도구를 사용해서 눈의 궤적과 선을 일치시키는 그리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들어볼게요. 혹은 질문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차에는 자신의 주변에서 습득한 물건들을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뭔가 주워 오셔야 돼요. 물건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주워온 물건들을 잘 관찰해보고 그 물건들의 형태와 성질이 요구하는 대로 도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말은 그냥 도구의 특성을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물건의 성질 때문에 어떻게 그려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들이 있죠. 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물건들의 형태와 성질이 요구하는 대로 도구를 만들어 보고 그 만든 도구가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는데요. 그걸 한번 그냥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구두차 때 좀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주차부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9주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류 기준상으로는 제가 10주차부터 13주차를 묶어서 진행을 해요. 10주차부터는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주차에는 그리는 이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그리는 사람의 계층이나 계급, 뭐 정체성, 신체의 조건, 국적, 직업, 뭐 거주 지역 다 비슷한 말 같네요. 뭐 혹은 정치적인 지향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신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삶의 조건들이 반영되는 그림의 사례들을 살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 삼아가지고 혹은 그렇게 참고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고 성찰하시는 바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그림을 그리는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곳과 그림이 그려지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강의안 보여드린 것 중에 PPT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최진욱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그린 그림에 작업실이 계속 나와요. 어디 밖에서 그 민주화운동 시위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분은 자기 작업실에서 거울 보고 그림 그리고 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같이 놓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 그리는 삭발식 같은 거를 그리는데 그 삭발식이랑 뭐 자기 자화상이랑 같이 나온다든지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자기 작업실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곳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얘기도 하고
뭐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는 장소는 이 사람한테는 작업실인 거죠.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 그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며 거리감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림을 진행형으로 그리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드로잉 같고요. 그리고 그림에 그려지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작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죠? 그림에 그려지는 곳에 대해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장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 이상의 장소에 대해서 드로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개의 그림에 하나 이상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산수화가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장소로 이동하는 그 동선을 그릴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방의 안과 밖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장소나 뭐 지역이나 뭐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12주차에는 그림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대상이란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상은 대상이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주 안 좋은 방향식으로 대상화가 되고 있는 그림의 대상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의도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림의 대상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사례도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강사가 제시하는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볼 예정입니다. 근데 뭐 대상에 대한 그 논의들은 몇 개는 미학적인 배경들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강의에서 과제를 주진 않을 거고요. 대상과의 거리감이라든지 대상의 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혹은 그런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서 다룰 수 있도록 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주차, 강의로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 주에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13주차에는 그림을 그리는 때와 그려져 있는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것이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있는 그 현장성과 시간성이 담기는 그림들이 있고 뭐 그것과 구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그 대상이 있는 모든 그림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그 구상화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에서는 형상이 있는 그림에서는 늘 시간이 존재가 돼 있죠. 그게 뭐 흐르냐 안 흐르냐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가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시간대가 반영됐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은 해가 지는 노을이 지는 어떤 저녁 시간에 그린 그림이어서 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려지는 때, 그리는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림 한 점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10주차부터 13주차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그림에서는 어떤 사유가 좀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가? 또 어떤 감각들이 자꾸 감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볼 생각이에요. 그런 다음에 14주차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그 수강자의 발표와 저의 강평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들의 의견 나눔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한 학기가 마쳐지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좀 준비해온 수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는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이지만 온라인으로 듣든 현장에 오시든 부드러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자그마한 재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지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구매를 합니다. 뭐 행주 같은 것도 구매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챙기실 수 있다면은 그 헌옷이나 안 쓰는 이제 버리기 직전에 어떤 물건들 있죠? 좀 버리기 직전에 부드러운 소재의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갈거나 닦아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다루실 수 있다면은
그런 걸 가지고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끓이거나 깎아서 컵밥, 뭐 나무까지 섬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로 갖다가 엮어서 뭔가 종이 비슷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엇이 됐든 지리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참한 채로 수업을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을 만져보는 시간도 만져보고 단톡방이나 여기 카메라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팅으로도 괜찮고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시간도 가질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설명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큰 강의는 제가 준비할 테지만 그런 물건들 챙겨 오실 수 있다면은 챙겨와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가 좀 공지해야 되는 좀 중요한 사항이었고요. 이게 과제예요. 예, 그러면은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네, 아무쪼록 다음 일정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